동창회에 나갔다가 반장에게 연봉을 질문받았습니다. 사실 제 월급은 1력만 원이지만 저는 200만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문자를 열어본 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 이름은 박지훈. 올해 막 30이 되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30이면 뜻을 세운다는 이리얼리의 나이. 이제는 일과 삶이 안정기에 접어들어야 할 때죠. 겉으로 보기에 제 인생은 누구도 불평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해 보일 겁니다. 저는 서울에서도 유명한 IT 기업의 기술이사로 많은 이들이 선망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은 28층에 위치해 매일 밤 화려한 도시의 야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죠. 네온사인 불빛들은 마치 검은 벨벳 위에 흩뿌려진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지만 아름다운 만큼이나 차갑고 멀게만 느껴집니다. 제 월급 1력만 원은 명품을 사고 고급 외제차를 몰며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에 충분한 액수입니다. 아마 시골에 계신 부모님은 평생 꿈도 꾸지 못할 생활이겠죠.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함 뒤에는 떨쳐낼 수 없는 불안감,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깊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작은 벌레처럼 밤낮으로 제 영혼을 갉아먹으며 단 하루도 편안한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그 두려움은 제 과거, 제가 평생을 바쳐 벗어나려 했던 저의 근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강원도의 척박한 시골 마을. 1년 내내 거센 바람만 불던 곳, 고기 반찬 한 번 먹는 것이 큰 사치였던 곳.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저의 출신을 알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동정 어린 시선, 저 녀석 용됐네 하는 수군거림, 혹은 그보다 더한 경멸 어린 평가들이 무서웠습니다. 살갑게 안부를 물으며 시작되지만 결국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으로 끝나는 먼 친척들의 전화가 두려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이 마치 걸어 다니는 현금 인출기가 된 것 같았고 가족의 정은 숫자로 측정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 두려움 때문에 저는 스스로에게 단단한 껍질을 씌웠습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를 피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을 극도로 꺼렸죠. 회사 동료들은 저를 유능하고 진지하지만 다가가기 어려운 상사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가 주말마다 친구들을 만나거나 영화를 보는 대신 텅 빈 이 고급 오피스텔에 스스로를 가둔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내 개의 벽과 컴퓨터 화면에 무미건조한 코드들을 친구 삼아 저는 돈과 지위라는 견고한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 성벽이 제 출신에 대한 자격지심과 열등감을 가려주길 바랐죠.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성벽이 높아질수록 저는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물질적 풍요는 영혼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했고 오히려 제 안의 불안감을 더욱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흙냄새가 나던 시골집에서 호롱불 아래 온 가족이 둘러앉았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했지만 집안에는 늘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평생 농사만 지으신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재산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지만 배움과 올바른 마음은 평생 내 곁을 지켜줄 게다. 어머니는 늘 사람이 되려면 앞뒤를 살피고 사람의 정을 잃지 말아야 한다며 돈 때문에 눈이 멀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저는 항상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기 위해 쉬지 않고 공부하고 노력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치열한 도시의 생존 경쟁 속에서 저는 어느새 제 자신의 일부를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두려움과 물질의 허영심에 이끌려 한 사람의 가치는 그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고 사람을 대하는지에 있다는 사실을 잊고 말았습니다. 오늘 밤도 여느 때처럼 저는 창가에 서서 반짝이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 이것이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일까? 대답은 저 멀리 불빛처럼 아득하고
거대한 침묵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그런 상념에 잠겨 있을 때 정적을 깨고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익숙한 불안감이 다시금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화면을 흘깃 보니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귀찮은 스팸 전화이거나 혹은 제 번호를 알아낸 먼 친척일 테니까요. 하지만 오늘따라 이상한 충동에 이끌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지훈이 맞냐? 나 기억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익숙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이 목소리, 이 격에 없는 말투. 민준이? 혹시 김민준? 제가 머뭇거리며 묻자 수화기 너머에서 큰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야, 맞네. 아직 날 기억하는구나. 진짜 반갑다.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 듣자 하니 서울에서 엄청 잘 나간다며. 민준이는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반장이었고 거의 12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오랜 친구였습니다. 민준이의 질문에 제 심장이 다시 쿵 내려앉았습니다. 잘 나간다는 그 두 단어가 제 두려움을 바늘처럼 찔렀습니다. 저는 어색한 목소리로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잘 나가긴 무슨, 나도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지. 에이, 짜식. 뭘 숨겨. 다 들었어. 아무튼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전화했지. 이번 주말에 우리 반 동창회 하는 거 알지? 벌써 12주년이야. 다들 온다니까 너도 꼭 와라. 동창회. 그 두 단어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옛 친구들을 다시 만나는 것, 저의 과거와 집안 사정을 훤히 아는 사람들을 마주하는 것, 직업, 월급, 현재의 삶에 대한 질문들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제가 타는 차와 사는 집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마음 한편에서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덧붙인 한마디가 제 모든 방어막을 무너뜨렸습니다. 아, 그리고 수연이도 온대. 너 연락되는지 나한테 묻더라. 아무래도 아직 너 많이 생각하는 것 같던데. 수연이, 그 이름은 마치 전류처럼 제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아이. 햇살처럼 환한 미소와 찰랑이는 긴 머리를 가졌던 학교 전체 남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아이. 물론 그 속에는 가난하고 소심했던 저도 포함되어 있었죠. 저는 단 한 번도 제 마음을 고백하지 못한 채 그저 멀리서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앓이만 해야 했습니다.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에 몰두하며 잊으려 애썼지만 수연이의 모습은 종종 꿈속에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동창회에 오고 심지어 제 안부를 물었다는 소식에 설명할 수 없는 설렘이 피어오르며 평소의 두려움을 압도했습니다. 정말이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럼 진짜지. 어떻게든 내 멱살이라도 잡고 끌고 오라고 신신당부하더라. 그럼 그렇게 한다. 토요일 저녁 7시 청담가든에서 보자. 자세한 주소는 문자로 보내줄게. 빠지기만 해봐. 민준이는 제게 거절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과 수연이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가야 할까? 하지만 가지 않는다면 제 학창 시절 내내 마음에 품었던 소녀를 다시 만날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건 제 자신과 마주할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수연이의 미소가 이겼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다짐했습니다. 그래, 가는 거야. 딱 하룻밤인데 뭐. 하지만 저는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저는 옷장 앞에서 무엇을 입어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비싼 정장과 명품 셔츠가 가득했지만 어떤 옷도 제게 자신감을 주지 못했습니다.
너무 비싼 옷을 입으면 과시하는 것처럼 보일 테고, 너무 평범하게 입으면 사업에 실패한 것처럼 보일 테죠. 결국 저는 깔끔한 흰색 셔츠와 어두운 색 정장 바지를 선택했습니다. 단정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차림. 저는 적어도 겉모습만이라도 동창회에서 투명 인간이 되고 싶었습니다. 고급 외제차를 몰아 청담가든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에 거의 다다랐을 때 저는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근처 골목에 차를 세웠습니다. 아무도 이 차를 보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이 차는 제가 곧 만들어낼 거짓말을 고발하는 증거물 같았으니까요. 식당으로 걸어가는 내내 마치 수능 시험장에 처음 들어서는 날처럼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예약된 연회장 문을 열자 시끌벅적하고 활기찬 분위기가 저를 덮쳤습니다. 30명이 넘는 사람들. 익숙하면서도 낯선 얼굴들이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12년은 사람을 바꾸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풋풋했던 학생들은 이제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묻어나는 어엿한 성인 남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지훈, 여기야, 여기. 민준이가 저를 발견하고 큰 소리로 외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민준이의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몇몇 친구들이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야, 이게 누구야? 박지훈 맞냐? 오랜만이다. 너 서울에서 엄청 성공했다며. 쏟아지는 질문에 저는 그저 멋쩍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끄러운 인파 속에서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수연이는 방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기억 속 모습 그대로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성숙한 여인의 깊이가 더해져 있었습니다. 길었던 머리는 어깨까지 오는 단발로 바뀌어 한결 활기차고 세련돼 보였습니다. 연한 하늘색 원피스는 소박하지만 우아했고 화려하게 꾸미지 않았음에도 이상하게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제 시선을 느꼈는지 수연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발견한 순간 그녀의 눈이 반짝 빛나며 환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12년 전 제 심장을 뛰게 했던 바로 그 햇살 같은 미소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수연이의 모습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 수연아. 떨리지 않으려 애쓰며 말을 건넸습니다. 지훈아, 안녕. 수연이가 맑고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이다. 와줘서 정말 기뻐. 나도.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고 처음에는 대화가 조금 어색했습니다. 일상적인 안부를 물으며 서로의 근황을 확인했지만 수연이의 눈빛과 미소는 제 마음을 한없이 따뜻하고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치 그녀 앞에서는 마음속 깊은 곳에 억눌러 두었던 걱정과 두려움을 잠시 잊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12년 전 짝사랑하던 학교 퀸카 옆에 앉아 어쩔 줄 몰라 하던 소심한 남학생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영원히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곧 저를 다시 끌어당길 것이고 저는 제가 곧 내뱉을 거짓말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파티는 매우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다들 학창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웃음소리와 건배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12년의 세월이 지워지고 모두가 순수했던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반장인 민준이가 유리잔을 톡톡 치며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자자, 모두들 조용. 12년 만에 이렇게 모였는데 각자 어떻게 사는지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게 어때? 그래야 서로 돕고 살지. 민준이의 제안에 모두가 뜨겁게 호응했습니다. 차례대로 한 명씩 일어나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이 된 친구도, 의사가 된 친구도, 자기 사업을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안정적인 삶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곧 제 차례가 올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사실대로 월급 1,000,000 원을 받는 기술 이사라고. 그러자 끔찍한 상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겠지만 그 뒤에는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과 온갖 청탁이 뒤따를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옛 친구들과 특히 수연이와 조용한 저녁을 보내고 싶었을 뿐입니다. 다음은 우리 태식이. 민준이가 맞은편 테이블에 앉아 술로 얼굴이 벌개진 뚱뚱한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태식이가 불룩 나온 배를 내밀며 일어났습니다. 손목에 번쩍이는 금시계를 일부러 과시하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친구들, 나 태식이다. 나는 졸업하고 대학 안 가고 바로 사업에 뛰어들었지. 운이 좋아서 지금은 작은 건축 자재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뭐 수입은 그럭저럭 외제차 한두 대 바꿀 정도는 돼. 태식이는 하하하 웃으며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좌중을 훑었습니다.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태식이는 더욱 신이 나서 수십억짜리 계약과 해외여행에 대해 떠들어댔습니다. 저는 그의 저속한 자랑이 역겨웠고 제 정체를 숨겨야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이 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기다려온 인물. 우리 학교 수석 졸업생 박지훈. 민준이가 저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목이 바싹 말라왔습니다. 모두의 호기심, 어린 눈빛과 함께 수연이의 기대에 찬 눈빛도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힘내라는 응원 같았습니다. 바로 그 미소 때문에 저는 위험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부유함이 저와 그녀 사이에 벽이 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심호흡을 하고 최대한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안녕, 친구들. 제 목소리는 조금 잠겨 있었습니다. 나 지훈이야. 대학 졸업하고 그냥 작은 IT 회사에 다니고 있어. 평범한 프로그래머, 흔히 말하는 코더야.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사람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몇몇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일은 그냥 저냥 안정적이고 월급은 얼마 안 돼. 한 200만 원 정도. 이 험한 서울에서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사는 거지. 제가 200만 원이라는 액수를 말했을 때 몇몇 친구들의 얼굴에 스치는 놀라움과 실망감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은 학교 수석 졸업생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태식이는 저를 경멸하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비웃었습니다. 꼴 좋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수연이를 흘끗 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저를 보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실망이나 무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공감과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짓말은 이미 뱉어졌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평범하고 심지어 친구들보다 뒤처지는 사람으로 만들었지만 적어도 제가 원했던 안전은 얻었습니다. 저는 이제 안심하고 수연이 옆에 앉아 돈 때문에 멀어질 걱정 없이 평범한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악에 없는 거짓말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거짓말이 저를 제 진짜 모습과 마주하게 할 일련의 사건들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소개가 끝난 후 연회장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 제게 쏠렸던 호기심 어린 시선들은 이제 태식이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제 월급 200만 원 이야기를 들은 후 더욱 자신을 과시할 명분을 얻은 듯 했습니다. 야, 지훈아. 그래도 그렇지. 우리 학교 수석이 월급 200은 너무 아깝지 않냐? 태식이가 일부러 모두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럴래? 너 그 회사 때려치우고 우리 회사로 와. 내가 월 400은 쳐줄게. 그냥 사무실 앉아서 우리 회사 홈페이지나 관리해. 친구 사이에 내가 손해보게 하겠냐? 태식이의 제안은 마치 자선을 베푸는 듯한 모욕적인 태도였습니다. 얼굴로 피가 쏠리는 것을 느꼈지만 저는 간신히 분노를 억누르며 옅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마음만 고맙게 받을게. 난 지금 하는 일이 편해서 내 맘대로 해라. 태식이가 어깨를 으쓱하며 은혜를 베푸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생각 바뀌면 언제든 연락해. 우리 회사 문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그러고는 자신의 성공에 대해 또다시 장광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새로 산 땅, 사업 확장 계획, 높은 사람들과의 인맥에 대해 떠벌렸습니다. 지갑에서 명함 뭉치를 꺼내 일일이 돌리며 건축 자재 필요하면 이 형님한테 전화해. 친구들한테는 싸게 해줄게라고 말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태식이의 천박한 돈 자랑에 저는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라 물질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남을 깎아내리려는 저속한 과시였습니다. 형편이 더 어려운 몇몇 친구들은 태식이의 말에 어색하게 웃으며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동창회의 즐겁고 정겨웠던 분위기는 태식이의 자랑질에 희석되어 버렸습니다. 대신 지위와 재산에 대한 보이지 않는 비교와 어색함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수연이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살짝 찌푸린 미간에서 그녀 역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조금 위안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모두가 저런 허울뿐인 물질에 현혹되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태식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업 자랑이 끝나자 이제는 가족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큰아들은 국제학교 다니는데 1년 학비가 어마어마하다고. 그래도 아들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지. 우리 와이프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스파 가고 쇼핑하고. 여자는 사랑받아야지. 안 그래? 태식이는 허벅지를 치며 크게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보며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근데 지훈이 너는 어떡하냐? 월급 200으로 장가는 가겠냐? 힘내라. 우리 회사 와서 일하면 내가 좋은 애들 소개해 줄게. 요즘 여자들 현실적이라 돈 없으면 연애도 힘들어. 이번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태식이의 모욕은 선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막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 부드럽고 따뜻한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제 손을 살며시 감쌌습니다. 수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눈빛은 신경 쓰지 마. 그럴 가치 없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이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제 분노가 스르르 가라앉았습니다. 그래, 태식이 같은 사람과 다퉈서 뭐 하겠어. 내 가치만 떨어질 뿐이지.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자리에 그대로 앉았습니다. 제가 아무 반응이 없자 태식이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다른 사람들과 다시 자랑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오직 수연이의 손에서 전해진 따스한 온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가장 불쾌한 순간에 제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만으로도 오늘 이곳에 온 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수연이의 손길이 남긴 온기는 제 분노를 가라앉히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태식이의 자랑에 신경 쓰지 않고 조용히 저를 지지해준 수연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 답답한 분위기에서 그녀를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고 그녀의 목소리를 더 듣고 싶었습니다. 수연아, 너는 요즘 무슨 일 해? 조금은 서투르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수연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시원한 바람 같았습니다. 나는 프리랜서로 그래픽 디자인 일해. 일이 그렇게 안정적이지는 않아. 잘 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래픽 디자인 멋지다. 고등학교 때 너 그림 정말 잘 그렸잖아. 제 진심 어린 말에 수연이의 뺨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아직도 기억해. 그냥 끄적거린 것뿐인데 그래도 그 끄적거리는 취미 덕분에 지금은 밥벌이를 하고 있네. 그녀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수입은 들쭉날쭉해. 일이 많을 땐 150만 원 좀 넘게 벌고 일이 없을 땐 허리띠를 졸라매야지.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게 좋아. 저는 수연이의 말을 들으며 저 자신과 그녀의 삶을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월 0만 원. 어쩌면 수연이가 1년 내내 뼈 빠지게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저는 엄청난 업무 스트레스와 싸워야 했습니다. 몇 시간씩 이어지는 긴장된 회의, 마감 기한을 맞추기 위한 밤샘 작업. 저는 돈과 지위는 얻었지만 일에 대한 자유와 즐거움은 언제부턴가 잃어버렸습니다. 제 일은 이제 그저 돈을 벌기 위한, 내면의 자격지심을 가리기 위한, 화려한 껍데기를 만들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수연이를 보며 저는 그녀에게서 제가 더 이상 갖지 못한 평온함과 삶에 대한 만족감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영혼은 누구보다 풍요로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거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잖아. 수연이가 맑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프로그래머는 똑똑하고 끈기 있어야 하는 일이잖아. 학창 시절에 네가 컴퓨터 제일 잘했잖아. 난 네가 그 길을 갈 거라고 항상 믿었어. 수연이의 말에 저는 뜨끔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지어낸 직업 때문에 저를 믿고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다시금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저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냥 월급쟁이지. 너의 창의적인 자유와는 비교할 수 없지. 우리는 그렇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함께 알던 친구들, 변해버린 고향의 모습, 이야기를 나눌수록 저는 수연이와 저 사이에 이상한 공감대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둘 다 주변 사람들이 떠드는 돈, 집, 차 이야기에 전혀 흥미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소박한 이야기와 학창시절의 맑은 추억 속에서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수연이 옆에서 저는 어떤 가면도 쓰지 않은 더 진실한 제 자신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그녀가 보고 있는 모습도 진실의 일부일 뿐이었지만 말입니다. 파티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떴습니다. 술에 취한 태식이는 여전히 한 명 한 명 악수를 하고 어깨를 치며 명함을 건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어깨를 아프게 툭 치며 말했습니다. 야, 동생, 힘내라. 코더 월급 200으로 살기 힘들면 언제든 형한테 전화해. 형은 항상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저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이 좋은 저녁을 무의미한 말다툼으로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조용히 나왔습니다. 수연이와 헤어져야 한다는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녀를 다시 만나 이야기 나눈 것은 제게 너무나 큰 기쁨이었습니다. 문을 나서려는데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아, 잠깐만. 돌아보니 수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조금은 쑥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수연아. 저기, 오늘 나 데려다 주기로 한 친구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갔어. 우리 집이 마포구 쪽인데 혹시 가는 길이면 나 좀 태워줄 수 있을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마포구는 제 집인 강남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어떻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그럼
마침 가는 길이야. 나도 그 근처거든. 내가 데려다 줄게. 저는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정말 고마워. 수연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당을 나섰습니다. 뒤에는 술과 돈 냄새로 가득한 소란스러움이 남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깊었고 공기는 제법 차가웠습니다. 우리는 함께 제가 차를 숨겨둔 작은 골목으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차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월급 200만 원을 받는 프로그래머가 1억이 넘는 차를 탈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차에 가까워지자 수연이가 놀란 눈으로 차를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서둘러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이 차 사촌 형한테 빌렸어. 오랜만에 동창회 가는데 좀 폼나게 가고 싶어서. 수연이가 키키 웃었습니다. 너는 옛날이랑 똑같다. 항상 꼼꼼했어. 나는 어떤 차든 안전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 수연이의 미소와 말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전혀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매너 있게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출발해 복잡한 거리의 차량 행렬에 합류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이 고요함이 참 좋았습니다. 제 아파트의 외로운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끼는 사람과 함께하는 공유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친구들, 숙제를 안 해서 벌을 섰던 일, 함께 자전거를 타고 강변을 달리던 오후, 기억들이 맑고 아름답게 되살아났습니다. 이 차는 우리를 수연이의 집으로 데려다주는 동시에 우리를 가장 빛나던 청춘의 시절로 되돌려주는 타임머신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운명적인 드라이브 속에서 저는 수연이와 저 사이의 거리가 훨씬 더 가까워졌음을 느꼈습니다. 차는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화려한 도심을 지나 이제는 더 조용하고 작은 길들이 있는 마폭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대화도 학창 시절의 즐거운 추억을 넘어 현재의 삶에 대한 깊은 생각들로 이어졌습니다. 문득 수연이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빛은 이상하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아,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까 파티에서 태식이가 그런 말했을 때 너 기분 안 좋아 보였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연이가 그렇게 예리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침묵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너는 우리 반에서 제일 똑똑하고 공부도 제일 잘했어. 수연이가 추억에 잠긴 듯 말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모두 내가 나중에 제일 성공할 거라고 믿었어. 너 같은 사람이 월급 200만 원에 머물러 있을 리가 없어. 수연이의 말은 비수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저를 믿고 제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녀를 모두를 속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침묵하자 수연이는 제가 자신감 없어 한다고 생각했는지 서둘러 덧붙였습니다. 아, 내 월급이 적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나에게 사람의 가치는 절대로 돈으로 측정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저는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수연이는 앞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돈은 물론 중요하지.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고 가족을 돌볼 수 있게 해주니까.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항상 두려움에 떨고 다른 사람에게 가면을 쓰고 돈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면 태식이처럼 말이야. 그런 삶은 너무 피곤하고 무의미한 것 같아. 그녀는 저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까 네가 너의 일과 월급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나는 전혀 실망하지 않았어. 오히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너의 겸손함에 감탄했어.
너는 과시하지도 뽐내지도 않았잖아. 너는 여전히 옛날 그대로의 지훈이었어. 진실하고 착하고 항상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 그게 정말로 소중한 거야, 지훈아. 수연이의 한마디 한마디가 제 메마른 영혼에 따뜻한 물줄기처럼 흘러들었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가난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받을까봐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돈으로 껍데기를 만들어 제가 남들에게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마음에 품었던 그녀가 제가 스스로 만들어낸 가난함 때문에 저를 존경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거의 잊고 지냈던 가치, 겸손함과 진실함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 운명의 아이러니는 저를 감동시키는 동시에 참을 수 없는 죄책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착하고 깊은 생각을 가진 사람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다 왔어. 수연이의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돌려놓았습니다. 차는 작은 골목 앞에 멈춰 섰습니다. 데려다줘서 정말 고마워. 수연이가 문 손잡이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저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연이는 차에서 내렸지만 다시 몸을 숙여 창문을 통해 저를 보았습니다. 지훈아, 절대로 너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마. 너는 훨씬 더 좋은 것들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든 뒤 어두운 골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차 안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이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오늘 밤도 잠 못 이루는 밤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텅 빈 마음으로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수연이의 말, 눈빛, 미소, 모든 것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밤의 도시는 여전히 화려했지만 지금 제 눈에는 그저 흐릿하고 무의미한 빛의 흔적일 뿐이었습니다. 고급 오피스텔에 돌아와 저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집의 화려함과 편리함은 지금 제 영혼의 공허함과 외로움을 더욱 부각시킬 뿐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성공의 상징이라 부르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돈, 지위. 그런데 왜 저는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불안정한 수입을 가진 프리랜서 디자이너 앞에서 제가 더 초라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저는 스스로를 속였고 더 나쁘게는 수연이를 속였습니다. 저는 겸손하고 가난한 프로그래머라는 가짜 이미지를 만들었고 바로 그 가짜 이미지가 그녀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고백해야 할까요? 만약 제가 진실을 말한다면 수연이는 지금처럼 다정한 눈빛으로 저를 봐줄까요? 아니면 저를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떠보는 위선자,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할까요? 두려움이 다시 저를 덮쳤습니다. 혼란스러운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새로운 메시지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수연이라는 강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안전하게 데려다줘서 고마워. 잘 자. 역시 수연이었습니다. 평범한 감사 인사였지만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잘 자라고 답장을 하려던 순간 화면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수연이에게서 온 또 다른 메시지였습니다. 이번 메시지의 내용은 저를 그대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태식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아. 그 사람은 너보다 성공한 게 아니야. 지훈아.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망치처럼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 사람은 너보다 성공한 게 아니야. 왜 수연이가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는 사업가가 월급 200만 원짜리 프로그래머보다 성공하지 못했다니요? 저를 위로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눈치챈 걸까요?
제 거짓말에 허점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녀는 성공에 대해 전혀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수많은 질문이 제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비밀,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도 있는 비밀 앞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연이에게 다시 문자를 보내 명확하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연이의 메시지는 너무나 갑작스럽고 깊이가 있어서 똑똑하다고 자부하던 저조차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인 끝에 저는 결국 단 하나의 문자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짧지만 저의 모든 놀라움과 혼란, 호기심을 담은 물음표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서둘러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짧은 문장이 아니라 꽤 긴 장문의 글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해서 이상했지. 그랬을 거야. 하지만 난 정말 그렇게 생각해. 나에게 성공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집에 사는지가 아니야. 그런 것들은 그냥 몸 밖에 있는 것들이잖아. 오늘은 있지만 내일은 없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내가 생각하는 진짜 성공은 수많은 세월 동안 세상과 부딪히고 넘어지면서도 자기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는 것, 처음처럼 맑은 마음을 지키는 것, 돈 때문에 변질되거나 지위 때문에 거만해지지 않는 거야.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가며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수연이의 성공에 대한 정의는 소박하지만 너무나 깊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매일같이 떠들어대는 가치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연이의 메시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태식이가 자기 재산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난 그가 전혀 성공했다고 느끼지 못했어. 그저 안쓰러웠을 뿐이야. 그는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그런 물질적인 것들을 이용해야만 했던 거야. 하지만 너는 옛날 그대로였어. 여전히 착하고 진실했지. 너는 자랑할 필요가 없어. 너의 가치는 그런 것들에 있지 않으니까. 나는 12년 전에 똑똑하고 착했던 박지훈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었어. 그 오랜 세월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지켜낸 것. 그게 가장 큰 성공이야. 지훈아, 메시지를 다 읽고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들린 휴대폰이 갑자기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수연이는 제 거짓말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삶과 사람의 가치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각으로 제가 만들어낸 가짜 모습을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호화로운 아파트에 살고 있는 동안 저의 겸손함을 칭찬했고, 제가 모든 것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동안 저의 진실함을 칭찬했습니다. 제 안의 죄책감과 자책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저는 제가 너무나 비겁하고 수연이가 제게 보내준 좋은 말들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옛날 부모님의 가르침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재산은 사라져도 배움과 마음은 영원히 남는다. 돈 때문에 눈이 멀어서는 안 된다. 저는 배움도 얻었고 재산도 얻었지만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려움과 자격지심에 흐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밤바람이 세차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자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제 눈에는 이제 그것들이 영혼 없는 빛으로 보였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고급 아파트에 서 있는 남자, 하지만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 그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진짜 모습은 돈과 지위라는 껍데기 아래 어딘가에 묻혀버렸습니다. 수연이의 말이 저를 일깨웠습니다. 그녀는 제가 길을 잘못 들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헛된 가치를 뱉느라 한 인간의 가치를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저는 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진짜 모습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아마도 제가 만들어낸 거짓말과 마주하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 뿐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소파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휴대폰 화면만이 제 멍한 얼굴을 비추는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수연이의 메시지들은 꿀처럼 달콤하면서도 독약처럼 쓰라리게 제 눈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저는 짝사랑하던 그녀에게 칭찬을 받고 있었지만 그것은 제가 공들여 연기한 존재하지 않는 겸손한 인물에 대한 칭찬이었습니다. 이 아이러니가 제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한번 울리며 제 생각의 흐름을 끊었습니다. 또 수연이의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두려움과 기대를 안고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해서 널 불편하게 한 건 아니지. 내가 좀 말이 많았나 봐. 하지만 오늘 동창회에서 네가 변하지 않은 모습을 봐서 정말 기뻤어. 많은 사람들이 변하고 헛된 것을 했는 동안 너는 침착함과 겸손함을 잃지 않았잖아. 그 모습이 옛날의 지훈이를 떠올리게 했어. 말수는 적었지만 항상 친구들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었고 늘 전교 1등을 하면서도 절대 잘난 척하지 않았던 학급 부반장. 너의 그 겸손함은 정말 소중한 거야. 소중하다. 수연이는 제 겸손함에 대해 소중하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겸손함이 두려움과 자격지심을 감추기 위한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는 겸손한 것이 아니라 숨기고 있었고 침착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 앞에서 완벽한 연극을 하고 있는 사기꾼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연이의 칭찬 한마디는 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채찍처럼 제 양심을 때리며 저를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수연아, 내가 틀렸어.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손가락이 굳어 한 글자도 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제 좋은 이미지가 산산조각 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녀의 실망한 눈빛이 저를 위선자라고 생각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수연이의 존경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저를 괴롭히는 죄책감보다 더 컸습니다. 한참을 침묵한 끝에 저는 결국 무미건조한 답장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마워. 과찬이야. 아니야. 진심이야. 수연이의 답장은 거의 즉시 도착했습니다. 많이 늦었네. 이제 그만 방해할게. 잘 자. 너도 잘 자. 대화는 끝났고 방은 다시 무서운 침묵에 잠겼지만 제 머릿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솔직해질 기회를 놓쳐버렸어. 스스로 만든 거짓말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고 말았어. 저는 의자에 머리를 기댄 채 기진맥진했습니다. 수연이의 존경을 얻었지만 그 대가는 양심의 가책이었습니다. 저는 거짓 위에 세워진 존경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제가 이 연극을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지 자문했습니다. 오늘 밤은 절대로 잠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대화가 거기서 끝날 것이라고, 밤새도록 저 혼자만의 생각과 씨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약 5분 후, 제가 혼란스러운 감정을 정리하려고 애쓰고 있을 때 휴대폰에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또 수연이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일까? 지훈아, 조금 사적인 질문 하나 해도 될까? 메시지는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사적인 질문.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물어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수연이가 망설이고 있는 모습이 상상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그토록 오래 고민하게 만드는 걸까요? 마침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사실 12년 동안 마음속에 숨겨온 이야기가 있어. 오늘 널 다시 만나고 나니 지금 말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라니? 지훈아, 나 고등학교 때부터 널 항상 신경 쓰고 있었어.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머릿속이 터져나갈 것 같았습니다. 저는 3번을 다시 읽고 나서야 제 눈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저를 신경 쓰고 있었다고요? 학교 퀸카. 수많은 남학생들이 따라다녔던 그녀가 저처럼 가난하고 소심한 학생을 신경 썼다고요?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다음 메시지는 제가 감히 믿지 못했던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내가 많이 놀랄 거라는 거 알아. 그때 넌 내가 되게 도도하고 다가가기 어려운 애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사실 난 항상 몰래 널 지켜봤어. 난 내가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때 집중하는 모습이 좋았어. 가난하든 부유하든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이 좋았어. 너의 선량함, 진실함, 그리고 똑똑함이 좋았어. 그때부터 널 좋아했지만 너무 부끄러워서 한 번도 말하지 못했어. 제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가난 때문에 남들보다 못하다는 열등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수연이 같은 여자의 마음을 얻으려면 돈이 많아야 하고 사회적 지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생각이 저를 돈 버는 일에 미친 듯이 몰두하게 만들었고 결국 제 자신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수연이는 제가 손에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았을 때부터 저를 좋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타시려 했던 물질적인 것들 때문이 아니라 제가 점점 잃어가고 있던 인간적인 가치와 품성 때문에 저를 좋아했던 것입니다. 이 진실은 제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고 긴 꿈에서 저를 깨어나게 했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죄책감과 후회가 밀려와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림자를 굳느라 가장 소중한 것들을 뒤에 남겨두고 왔구나. 수연이는 12년 전에 진짜 제 모습을 좋아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저는 어떨까요? 거짓말쟁이, 돈에 집착하는 사람, 그녀가 진실을 알게 된다면 저를 계속 좋아해 줄까요? 지훈아, 거기 있어. 수연이의 메시지가 다시 도착했습니다. 조금 걱정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내가 널 무섭게 했나? 미안해. 그냥 내가 아무 말도 안 한 걸로 생각해줘.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서둘러 답장했습니다. 아니, 무섭지 않아. 그냥 너무 놀라서 그래. 말해줘서 고마워. 저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연이의 비밀은 제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문을 열어주었지만 동시에 저를 그 어느 때보다 더 곤란한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어떻게 그녀의 진실한 마음에 거짓된 얼굴로 마주할 수 있을까요? 수연이와의 대화가 끝난 후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넓지만 차가운 거실을 하염없이 서성였습니다. 성공에 대한 정의와 그녀의 비밀스러운 고백, 수연이의 모든 말이 마치 느리게 돌아가는 필름처럼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드릴처럼 제 영혼 깊숙한 곳을 파고들어 제가 12년 동안 공들여 쌓아 올리고 감춰왔던 모든 것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저는 밤바람에 머리를 식히려고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발 아래 서울은 여전히 화려했고 고층 빌딩들은 불을 밝혔으며 차들은 바쁘게 오갔습니다. 한때 저는 이곳에 서서 이 풍경을 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시골뜨기였던 제가 이 도시를 정복했고 많은 이들이 꿈꾸는 자리에 섰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 불빛들은 그저 희미하고 낯설게만 보였습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성공의 상징이 아니라 저의 고독과 방황의 증거였습니다. 나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발코니 의자에 앉아 뿌리 깊은 두려움의 근원을 찾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기억은 저를 가난했던 어린 시절로 데려갔습니다. 감자와 고구마로 끼니를 때우던 날들. 누렇게 변색된 교복을 일주일 내내 입어야 했던 기억. 등록금을 제때 내지 못했을 때. 친구들이 보내던 동정의 눈빛. 제가 대학에 갈 돈을 마련하기 위해 부모님이 사방으로 돈을 빌리러 다니실 때 뒤에서 수군거리던 이웃들의 말소리. 그 기억들은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제 여린 마음에 남긴 상처는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 아파왔습니다. 가난은 제 마음에 깊은 열등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남들보다 못하다고 느꼈고 무시당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 아주 많은 돈을 벌게 되었을 때, 저는 또 다른 덫에 빠졌습니다. 저는 제가 부자라는 것을 남들이 알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저를 졸부라고 근본을 잊었다고 생각할까봐 무서웠습니다. 친척들이 정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에 저를 찾아올까봐, 친구들이 저라는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저를 이용하기 위해 다가올까봐 두려웠습니다. 가난할 때 무시당할까봐 두려워했던 마음과 부유할 때 이용당할까봐 두려워했던 마음이 뒤엉켜 출구 없는 혼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저는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세상과 벽을 쌓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동창회에서의 거짓말은 수년간 지속된 자기 고립과 은폐의 정점이었습니다. 수연이는 옛날의 저를, 가난했지만 진실했던 저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청춘을 바쳐 그 가난한 모습에서 벗어나려 애썼고, 이제 와서야 그것이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큰 원을 그리며 돌아왔지만 결국 길을 잘못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물질을 통해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 애쓰느라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수연이의 말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은 제 배를 비춰주는 등대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연 그 빛을 향해 방향을 돌릴 용기가 있을까요? 저는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새날의 첫 햇살이 창틈으로 스며들 때 저는 비틀거리며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속의 남자는 낯설었습니다. 잠을 못 자, 쉿한 눈, 초췌한 얼굴, 그리고 그 눈빛에는 극도의 피로와 혼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나인가? 회사 사람들이 늘 보던 자신감 넘치는 기술 이사의 모습이 맞는가? 아니, 이것이 바로 내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두려움과 모순으로 가득 찬 약한 인간.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돈과 과거에 대한 강박이 제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저는 변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나 의식한 나머지 진실을 왜곡하고 스스로 만든 배역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돈을 저와 다른 사람들의 성공의 척도로 삼았습니다. 태식이의 과실을 경멸의 눈초리로 보았지만 사실 저와 그가 뭐가 달랐을까요? 우리 둘 다 돈의 노예였습니다. 단지 그는 밖으로 표현했고 저는 안으로 숨겼을 뿐입니다. 저는 제 고급 오피스텔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세련되고 비싼 것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추상화, 수입 가죽 소파, 거대한 커브드 TV. 한때 저는 이 모든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것들이 제 성공과 끊임없는 노력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에 그것들은 그저 생명 없는 물질 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제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했고 제 마음속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이 집은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제가 스스로를 가둔 황금 세장이었습니다. 수연이의 말과 마음이 저를 깨웠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른 길,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의 가치가 재산이 아니라 진실함, 친절함, 그리고 자기 자신이 될 용기로 측정되는 삶. 저는 더 이상 그녀를 속일 수 없었습니다. 제 자신을 더 이상 속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수연이에게 진실을 말해야만 했습니다. 이 결정은 단호하고 강력하게 내려졌습니다. 수연이에게 실망감을 줄까, 그녀에게 무시당할까 두려웠지만, 이제 그 두려움은 제 자신에 대한 혐오감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 양심의 가책 속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수연이가 저를 받아주든 아니든, 저는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 영혼의 평화를 되찾고 부끄럽지 않게 제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수연이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 진심 어린 고백이자 사과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휴대폰 화면 앞에 앉았지만 첫 문장을 쓰는데 거의 1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코드를 짜거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성뿐만 아니라 제 심장과 모든 후에 진심을 담아 글을 써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없이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며 제 생각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마침내 저는 제 마음을 담은 편지를 완성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제 약하고 두려움 많은 내면을 수연이 앞에 전부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로 시작했습니다. 수연아, 어젯밤 네가 해준 말들 정말 고마워. 그 말들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너는 모를 거야. 그 말들이 나를 아주 긴 잠에서 깨어나게 해줬어. 그리고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큰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껴. 네가 칭찬해준 그 겸손하고 진실한 모습은 사실 하나의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이었거든. 수연아, 나는 너에게 거짓말을 했어. 정말 미안해. 저는 심호흡을 하고 계속해서 써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숨겨왔던 모든 진실이었습니다. 사실 나는 평범한 프로그래머가 아니야. IT 회사의 기술 이사로 일하고 있고 내 월급은 200만 원이 아니라 1억만 원이야. 어젯밤 내가 몰았던 차도 내 차가 맞아. 빌린 게 아니야. 저는 수연이가 이 부분을 읽고 큰 충격을 받을 것을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그 거짓말 뒤에 숨겨진 이유를 알려줘야 했습니다. 내가 많이 놀라고 어쩌면 실망할 거라는 거 알아. 하지만 제발 나를 믿어줘. 내가 거짓말을 한 건 자랑하거나 누군가를 떠보려는 게 아니었어. 내가 거짓말을 한 건 두려웠기 때문이야. 나는 가난한 집에서 자랐고 그 과거가 항상 나를 따라다녔어. 그것은 내 마음에 자격지심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거라는 끊임없는 두려움을 심어줬어. 그리고 돈을 많이 벌게 되자 또 다른 두려움이 생겼어. 이용당할 거라는 두려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나에게 다가올 거라는 두려움. 바로 그 두려움들이 나를 폐쇄적이고 의심 많은 사람으로 만들었고 항상 나 자신을 숨기게 했어. 동창회에서의 거짓말은 나 자신을 보호하려 했던 어리석고 비겁한 행동이었어. 내가 틀렸어. 마지막으로 저는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며 어떤 결정이든 받아들이겠다는 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나는 너에게 내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어. 모순되고 약한 내 모습을. 너의 마음과 말들이 내가 이 진실과 마주할 용기를 줬어. 이 사실을 알고 난 후에 네가 나를 더 이상 존중하지 않거나 다시는 보고 싶어 하지 않아도 이해해. 모든 걸 받아들일게. 하지만 나는 너에게 사과해야 했고 내 자신에게 솔직해야 했어. 정말 미안해, 수연아. 저는 메시지 전체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제 속마음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저는 눈을 감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시지가 전송된 직후 극도의 두려움과 함께 이상한 안도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수연이의 반응이 어떨지 몰라 두려웠지만 오랫동안 저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을 마침내 내려놓았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제가 속였던 그녀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 전송 버튼을 누른 후 시간은 끔찍할 정도로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꼼짝 않고 앉아 휴대폰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심판을 기다렸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시나리오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연이는 분노하며 저를 거짓말쟁이라고 욕할지도 모릅니다. 실망해서 다시는 제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더 나쁘게는 침묵할 수도 있겠죠. 그 침묵이 가장 고통스러운 대답이 될 것입니다. 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후회와 걱정에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5분, 10분, 15분이 지났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길어지는 침묵은 저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이미 메시지를 읽고 너무나 큰 충격과 경멸감에 답장조차 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제가 모든 것을 망쳐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리석은 거짓말 하나 때문에 저를 유일하게 이해해 줄 수 있었던 사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무력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제가 거의 무너지기 직전 휴대폰 화면이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전화였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수연이었습니다. 심장이 뱉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직접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심판의 순간이 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고 차마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한 채 휴대폰을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여보세요, 지훈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수연이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분노도 질책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차분함이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나야. 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연이가 숨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물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내가 보낸 메시지 다 읽었어. 미안해. 저는 그 두 단어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아,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화낼 거라고 생각했어? 저는 침묵했습니다. 나 화 안 났어. 정말이야. 처음엔 조금 놀라긴 했어. 하지만 네가 쓴 글을 다 읽고 나니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네가 더 안쓰럽게 느껴졌어. 안쓰럽다고요.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겠죠. 이해해. 수연이의 목소리는 공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너의 두려움을 이해해. 우리 모두 각자의 두려움과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잖아. 내가 두려워하는 건 내가 너무나 힘든 과거를 겪었기 때문이야. 그 두려움은 잘못된 게 아니야. 그건 네가 얼마나 섬세한 사람인지,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를 보여줄 뿐이야. 나는 네가 거짓말을 했다고 탓하지 않아. 오히려 나는 네가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알아채지 못한 내 자신을 탓할 뿐이야. 수연이의 한마디 한마디가 죄책감으로 메말라가던 제 영혼에 시원한 물줄기처럼 흘러들었습니다. 그녀는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해하고 공감해 주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안도와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항상 강한 척하며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려 애썼습니다. 제 껍데기 뒤에 숨겨진 약함을 꿰뚫어 보고 그것을 나누기 위해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수연아, 저는 흐느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울지 마. 다 지나갔어. 진실을 말한 너는 정말 용감했어.
그 용기는 네가 버는 어떤 돈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거야. 그리고 있잖아. 널 향한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오히려 모든 것을 알고 나니 네가 더 소중하게 느껴져. 너의 노력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너의 진실함까지도.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단호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지훈아, 이걸 믿어줘. 진정한 친구는 절대 돈 때문에 너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아. 만약 누군가가 네가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너를 멀리한다면 그건 진짜 친구가 아니야. 그런 관계에 얽매일 필요 없어. 수연이의 말은 제가 스스로를 가두었던 감옥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열쇠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제 안의 두려움과 싸우는 이 길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제게 사람의 정과 삶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믿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감동적인 통화 이후 저와 수연이는 다음 날 만나기로 했습니다.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강가의 작은 찻집에서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택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수연이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박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그녀의 단발머리가 바람에 가볍게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저를 발견한 그녀는 따뜻함과 이해가 가득 담긴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어떤 가면도 쓰지 않은 채 다른 사람과 마주 앉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수연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가난했던 대학 시절,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피나는 노력, 그리고 부유함 속에서의 고독과 방황까지. 수연이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한 번도 저를 떠나지 않았고 그 눈빛에는 나눔과 격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왜 거짓말을 했는지 이해하겠지. 저는 약간의 걱정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뻗어 제 손 위에 살며시 올려놓았습니다. 응, 이해해. 나를 믿고 모든 걸 나눠줘서 고마워. 지훈아, 너의 문제는 돈이 아니야. 돈은 잘못이 없어. 문제는 우리가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느냐에 있어. 저는 그녀의 설명을 기다렸습니다. 상상해봐. 수연이는 강 저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돈은 칼과 같아. 아주 날카로운 도구지. 그 칼로 과일을 깎아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도 있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줄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칼로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자기 자신을 해칠 수도 있지. 잘못은 칼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칼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야. 수연이의 비유는 단순했지만 제게는 너무나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너는 아주 좋은 도구를 손에 넣었어. 수연이가 다시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것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대신 너는 벽을 쌓고 그 안에 스스로를 가둬버렸어. 너는 돈을 두려워하고 돈에 집착했어. 도구를 주인으로 만들고 스스로를 그 노예로 만들어버린 거야. 수연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속 엉킨 실타래를 풀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돈의 노예였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작은 학생처럼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수연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주인이 되도록 노력해봐. 돈을 단순히 도구로 생각해. 그 도구로 아주 많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더 잘 모실 수도 있고, 형제들을 합리적으로 도울 수도 있어. 내가 믿는 프로젝트에 투자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수연이가 강조했습니다. 네가 그 돈을 벌게 해준 너의 기술과 지식을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는 거야. 그녀는 제 손을 부드럽게 쥐었습니다. 돈은 최종 목표가 아니야, 지훈아. 그저 수단일 뿐이야. 인생의 목표는 우리가 하는 일에서 기쁨과 평화, 그리고 의미를 찾는 거야. 이제 너의 도구를 사용해서 그런 것들을 찾아봐. 넌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날 오후 우리는 오랫동안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돈에 대해 그렇게 편안하고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저를 용서해 준 것뿐만 아니라 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고 제 인생의 방향을 다시 찾게 도와주었습니다. 찻집을 나서며 저는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수년간 저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이 사라졌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연이의 말이 제 마음에 새로운 씨앗을 심었습니다. 저는 제 재산을 더 이상 부담이나 두려움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자원이자 기회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연이의 말처럼 제 도구를 의미 있는 일을 하는데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저는 회사 인사팀을 찾아가 사회 공헌 활동 프로그램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회사에는 자선기금이 있었고 정기적으로 봉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요. 아마도 일에, 아니 돈 버는 일에 너무 몰두했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꿈의 날개라는 이름의 프로젝트에 참여 신청을 했습니다. 외곽 지역 보육원의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무료로 코딩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처음 보육원에 간 날, 저는 조금 어색했습니다. 15명의 아이들이 낡은 교실에 앉아 호기심과 경계심이 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보며 저는 문득 옛날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저 아이들처럼 가난했고 배우고 싶었고 운명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저는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조용했지만 인내심을 갖고 쉽게 설명하자 아이들은 점차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줍게 손을 드는 아이들이 생겨났고 순수하지만 똑똑한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첫 코드를 작성하여 화면에 간단한 이미지와 글자를 띄웠을 때 교실에는 맑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뻤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 기쁨은 거액의 보너스를 받거나 큰 계약을 따냈을 때의 느낌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기쁨, 나눔에서 오는 만족감이었습니다. 제 지식이 어린 영혼들의 마음에 열정의 불꽃을 지피는 것을 보는 기쁨. 저는 더 이상 엄격한 이사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큰 형이 되었습니다. 매 주말마다 저는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코딩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제 돈으로 컴퓨터와 책을 더 사주고 아이들을 격려하기 위한 작은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저는 마치 잃어버렸던 어린 시절의 한 조각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저의 변화는 보육원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동료들에게 더 개방적이고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경험을 나누며 부하 직원들을 도왔습니다. 모두가 제 변화에 놀랐습니다. 까칠했던 이사님이 이제는 훨씬 다가가기 쉽고 따뜻해졌다고들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아파트에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제 삶은 이제 훨씬 풍요롭고 의미 있어졌습니다. 저는 은행 계좌의 숫자가 아니라 제가 도운 사람들의 미소와 감사하는 눈빛에서 평화와 만족을 찾았습니다. 그날 수연이가 제 마음에 심었던 씨앗은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제 삶은 색과 의미로 가득 찬 새로운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제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으로 변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감사해야 할 사람이 바로 수연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수연이는 항상 보육원에서의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진심 어린 격려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녀를 향한 제 마음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이제는 학창 시절의 조용한 흠모가 아니라 깊고 성숙한 사랑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제 마음을 그녀에게 고백해야 했습니다.
저는 조용한 골목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수연이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제 심장은 첫 면접 날처럼 두근거렸습니다. 익숙한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수연이가 나타났을 때 제 심장은 다시 한번 요동쳤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감미로운 음악만이 흐르는 조용한 공간. 저는 제 긍정적인 변화와 보육원에서 찾은 기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게 너 덕분이야. 저는 수연이의 눈을 똑바로 보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난 아마 지금도 내 껍질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을 거야. 정말 고마워. 수연이가 뺨을 붉히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 모두 내 안에 이미 있던 선한 마음 덕분이야. 나는 그저 운 좋게 그것을 본 사람일 뿐인걸. 저는 심호흡을 하고 용기를 냈습니다. 오랫동안 품어왔던 말을 할 시간이었습니다. 수연아, 제 목소리는 조금 떨렸습니다. 아마 너도 알겠지만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널 항상 좋아했어. 하지만 그때 나는 가난하고 자신감 없는 학생이라 감히 말할 수 없었지. 12년이 지나는 동안 내 모습은 한 번도 내 마음에서 흐려진 적이 없어. 그리고 지금 다시 널 만나고 너와 이야기하고 너에게 이해받으면서 그 마음은 더욱 강해졌어. 수연아, 사랑해. 나에게 기회를 줄 수 있을까? 말을 마친 저는 숨을 죽이고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수연이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바로 대답하는 대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를 깜짝 놀라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왜 그래픽 디자인을 선택했는지 알아, 지훈아? 저는 의아해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 때문이었어. 수연이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미술 시간이었어. 선생님이 내 그림에 영혼이 없다고 하셨지. 그때 난 너무 슬퍼서 그림을 포기하려고 했어. 그런데 그때 무뚝뚝해 보이기만 하던 학급 부반장인 내가 내게 다가와 말했어. 내 그림 정말 예쁘다. 나는 이 그림에서 자유로운 영혼을 느껴. 아름다운 것을 만드는 꿈을 절대 포기하지 마. 라고 너의 그 한마디가 나에게 정말 큰 힘이 됐어. 나는 네가 말한 것처럼 아름다운 것을 만들기 위해 이 길을 걷기로 결심했어.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제 무심코 던진 격려 한마디가 수연이의 인생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다니요. 수연이가 애정어린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나는 12년 동안 널 기다렸어, 지훈아. 내가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 수연이의 대답에 제 안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행복, 놀라움, 감동. 저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이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제 심장까지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부드럽고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데이트도 비싼 선물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함께 강변을 거닐거나 제가 직접 저녁을 차려주거나 주말에 함께 보육원에 가서 아이들과 노는 것과 같은 소박한 것들이었습니다. 수연이 곁에서 저는 온전한 제 자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일의 스트레스에 대해 털어놓았고 그녀는 깊이 있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새로운 디자인 아이디어를 공유했고 저는 그녀의 창의력에 감탄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저 또한 제 수입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시하지도 자격지심을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돈을 현명하고 의미 있게 사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골 부모님 댁을 수리해드리고 동생들이 사업을 시작할 자금을 보태주었으며 우리 두 사람의 이름을 딴 작은 장학재단을 만들어
고향의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일을 할 때마다 제 마음은 평화롭고 기뻤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는 수연이를 데리고 고향집에 갔습니다. 옛날의 흙집은 이제 모든 것이 갖춰진 깨끗한 새 집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평생 고생하신 부모님은 이제 편안한 노후를 즐기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연이를 데려오자 두 분은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수연이의 손을 잡고 예쁘고 착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저와 마주 앉으셨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이 반짝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해낼 줄은 몰랐다. 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네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아니라 네가 너의 뿌리를 잊지 않고 앞뒤를 살피며 다른 사람들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제야 네가 진정한 어른이 되었구나. 아버지의 말씀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마침내 저는 부모님의 바람을 물질뿐만 아니라 제 삶의 방식으로도 이루어 드린 것입니다. 그날 오후 저와 수연이는 제 어린 시절의 추억이 깃든 익숙한 둑길을 걸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고 푸른 논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손을 꼭 잡았지만 서로의 마음속에 가득 찬 평화와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곁에 있는 그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진정한 행복이 높은 수입이나 많은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의 진짜 모습을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 내가 믿는 가치에 따라 살아가며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 저는 더 이상 황금 세장 속의 외로운 이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길을 찾았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는 운 좋게도 수연이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제가 얻은 가장 큰 재산이었습니다.